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주 덕후 공PD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2023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적당 덕후는 지난주 6월 24일, 6월 25일이었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잊을 수도 없는 비극, 한국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보고 들었던 비분관계에 가득 찬 이야기는 아니었죠. 한국인이 모르는 한국전쟁, 우리가 꼭 기억하고 후대에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이야기에 집중해봤습니다. 이미 6.25도 지났고 7월이 시작되었지만 적당 덕후는 한국전쟁 이야기를 한 주 더 연장, 그러니까 2시간 더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의 계획에 어긋난 일입니다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밀리터리 덕후를 모셨습니다. 저같이 그냥 시시한 덕후가 아니죠. 한국 최고의 밀리터리 매거진 월간 플래툰의 네임드 편집장 홍희범 편집장님을 모시고 아주 딥한 한국전쟁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다 보니 한 주 더 연장된 한국전쟁, 한국인이 모르는 한국전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홍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또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이제 그 방송 시점으로서는 이미 행사가 끝났겠지만 지금 그렇죠. 큰 행사를 앞두고 계시죠, 월간 플래툰이? 예, 플래툰 컨벤션이라고. 네. 예. 12월에도 또 하니까. 12월 또 합니까? 또 하니까 저기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음 시점으로는 저희가 지난주에 녹음했던 방송분이 아직 방송 안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안 나갔지만 상투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방송은 아직 못 들으셨겠지만 저희 지난주 녹음해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6.25 전쟁이라는 게 네.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교과서에 나온 거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수준 이상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나 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교과서에는 별 얘기가 없어요. 별 얘기가 없죠. 사실 한국전쟁이라고 하면 우리 현대사, 근현대사를 통틀어서도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교과서, 역사 교과서의 한 챕터를 통으로 떼놔서 적어도 한 주, 2주, 뭐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도 따로 교육을 할 수도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조차 아직도 한국전쟁이 가지는 역사적 함의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다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긴 역사를 다루다 보면은 한국 전쟁을 디테일하게 다룰 때쯤이면은 이제 고3까지 끝난다 뭐 그런 농담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일단 워낙 기니까. 입시에서 예. 역사가 꼭 부활해야 합니다. 입시된 여러분 미안해요. 역사를 국사와 세계사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엉뚱하죠. 그렇게 그렇죠. 구분 지을 수 없잖아요. 예. 오늘 한국전쟁 이야기를 계속해 볼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처음으로 드리는 이유는 저는 밀떡을 만나 너무 반가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홍표님도 좀 상상 못하셨죠. 방송사에는 보통 밀떡들이 흔하진 않잖아요. 많지는 않죠. 근데 네. 은근히 숨어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저는 세상이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밀떡 성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흔히 밀떡 그러면 전쟁광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바보들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 별로 네. 없어요. 실제로는 군사나 이런 걸 좋아하면서 호전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소수거나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얕은 밀떡. 흔히 밀리터리 덕후에 대해 가지는 스테레오타입이 다 큰 어른들이 장난감 좀 가지고 군복 입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한다. 그건 정말 일부고요. 아니 그리고 사실 군복 입고 장난감 총 가지고 뛰어 놀 수도 있죠, 어른이. 그렇죠. 어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없고. 그렇죠. 뭐 또 그런 분들들은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신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이게 뭐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뭘 하느냐는 또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흔히 얘기하는 총쟁이들, 건덕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총기 무기체계 공부하다 보면은 전쟁사, 그렇죠. 역사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 네. 무기가 나온 배경을 알려면 실총, 실제 무기잖아요. 그렇다면 자연히 과학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네, 아무리 장난감 총이더라도 그 원래는 무엇이지 원형은 무엇이지라는 걸 공부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전쟁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주 극렬한 평화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국방이 가지는 모순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력하고 그렇죠. 예. 힘센 국방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좋은 무기와 최신 첨단 무기와 강군을 약성하는 것이 이웃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히려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한 국방력이 필요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전쟁 이 땅에서 일어났던 전쟁 비극적인 전쟁을 잘 알아요.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적어도 정말 우리가 6.25 때 겪었던 한국 전쟁 때 겪었던 그 황망한 일들은 다시는 겪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밀떡 토크를 준비해 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한국 전쟁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OBS 적당 덕후가 홍편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얕은 밀떡이 전하는 것보단 20년째 편집장은 아니시죠? 20년 넘었습니다. 편집장만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입사와 동시에 편집장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저 입사는 97년이니까요. 네. 오래됐죠. 입사가 97년이면 슬슬 이제 홍편님의 나이가 연세가 짐작되는. 네. 비밀입니다. 예. 아, 괜찮아요, 홍편님. 저도 거의 비슷한 연배입니다. 예, 하지만 홍편님 굉장히 동안이시죠. 방송 보는 분들 속지 마세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한국전쟁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에서 잠깐 언급해봤어요. 우리는 한국전쟁이라고 부르지만 그리고 북한은 어이없게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부르죠. 조국 그렇죠. 침략전쟁이 맞고요.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왔다는 의미로 항미원조전쟁, 이것도 어이없죠. 그렇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 제3국가들에서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조선전쟁, 한국전쟁을 병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연원이 있는 일이죠. 대표적인 게 저희가 지난주 임진왜란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렇죠. 예. 우리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 그러지만 또 일본에서는 다르게 부르지 않습니까? 블로크의 역, 뭐 참 기초의 역, 되게 웃기는 얘기죠 이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역이라는 거는 중국 황제가 군사를 일으키는 걸 역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명이 그때 조선을 도왔는데 그것도 이제 만력제의 역. 당시에 중국 황제가 만력제였으니까 그렇죠. 만력제의 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이 블로크 게이초의 역이라고 했던 건 블로크와 게이초가 당시 일본 일왕의 천황의 연호였기 예.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고요. 그러니까 황제가 군사를 일으켰다고.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켰는데 왜 황제를 갖다 붙여? 일본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죠. 명분 어쨌든 뭘 해도 일단 명분은 네, 일본은 그런 황제는 나라죠. 어쨌든 계속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왕이죠 우리가 부르는 게. 그렇죠. 한 번도 그 일왕들이 능동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웃기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면 너무 역사가 지금 그렇죠. 방대해 예. 가니까요. 네. 거기까지 가면 우리 그럼 여기 청취자 여러분께 홍편님 약속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일본 패전사에 대해서 언제 한번 다뤄볼까요? 아 재밌죠. 예. 8월 되면 한번 해볼까요, 그건? 그럴까요?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니 굳이 8월이라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좀 바쁜 거 끝나시고 가을쯤이나 겨울쯤에 예. 9.1번 제국군의 패전사만 모아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예, 어떻게 그들은 저도 일본 주제는 굉장히 재밌어하는 주제니까 그거 모르시죠? 제가 또 일덕후기도 합니다. 아 역시 짐작은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거 청취자분들 오해하겠다. 일본을 잘하는 것과 일본을 좋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국 전쟁도 그 임진왜란처럼 다른 이름을 여러 가지 가지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단순한 지식 상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당연히 남쪽에 사는 한국인의 시간으로 바라보지만 어떤 때 있어서는 제3국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국 전쟁이 유의미하게 온전히 보일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건 오히려 외국을 많이 경험하고 들어올 때다라고. 그렇죠. 예.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한국군 이야기가 주로 될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안타깝고 뼈 아픈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도 많을 겁니다. 우선 전쟁 전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949년이 되면 사실은 38선을 두고 북한군과 우리 국군이 크고 작은 국지전을 굉장히 많이 벌였죠. 많이 했죠. 예. 네. 38선. 그때 휴전선이 아닐까. 여러분 그때 휴전선 아닙니다. 그때 38선입니다. 지금의 휴전선과 지리도 굉장히 달라요. 그때 38선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부 쪽, 강원도 쪽은 다 북한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부 쪽의 상당 부분도 우리 땅이었습니다. 원래 그랬죠. 예. 네. 심지어 넘어간 개성도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주, 개성이 다 우리 쪽에 걸쳐 있었죠. 그 개성까지만이라도 수복을 하고 전쟁을 끝내서 참 좋을 뻔했는데 말이죠. 해주까지. 예.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서울 수도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그래도 하도 뭐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들었다든가 이런 거가 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네. 지금 그 개성조차 지금 북한 땅이라 굉장히 좀 바트죠 지금. 파주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어떻게 써 있죠? 개성까지 몇 킬로 써 있나요? 정말 엎어지면 코댈 텐데. 그러니까 말이죠. 파주 문산에서 일산으로 나오는 것보다 개성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참. 그리고 전 해주까지 좀 소복했으면 참 좋았을 게 해주가 다른 얘기입니다만 해주가 그런 말 있잖아요. 북한의 전라도라고. 그렇죠. 음식 전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네. 원래대로면은 이 메가더가 네. 밑에 얘기를 잘 들었으면은 그렇죠. 청천강 쪽에서 방어선 형성했을 텐데 안 그러고 그냥 계속 우리는 밀어붙이면 된다 그러다가 지금 큰 코 다쳤죠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련이 엎어지면 북한도 같이 엎어졌을 거예요 아마. 북한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는 부차적인 이유보다는 북한 치하에서 죽지 않아도 될 수많은 우리 동포들의 목숨을 그렇죠. 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고요. 뭐 지금 뭐 그렇고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당장 수도 서울이 네, 그렇죠. 훨씬 편하죠 지금. 그렇죠. 청천강이 지금 북한이면은 이북이 일단 장사정포는 소용없어. 그렇죠. 네. 북한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소련 망했으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여기서 소련 망했다는 건 1991년 이제 소련 해체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도 동독이 서독의 흡사병 됐던 것처럼 그랬을 텐데.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와, 금강산도 우리 땅이었는데 명사심리 원산 그러니까 말이죠. 다 우리 거였는데. 아니 뭐 일단 뭐 네. 슬픈 꿈은 일단 여기서 네. 두고 아니 언젠가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언젠가 통일이 돼야 되니까요. 예. 네, 그런 꿈을 꿔봅니다. 꿈이 아니죠. 이건 정말 통일이 돼야 되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구 절벽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 일할 사람들 어차피 우리도 외국인들 계속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잖아요. 동포가 갈라서 살기 시작한 게 여러분 1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참. 예, 아직 말이 통해요. 그거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가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고도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도 추석 지내고요, 설날 지내고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유지했던 민족 전통을 그들도 그대로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 통일돼야 되고요. 그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통일이 정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유럽까지 물량을 수출하려면 다 배에 실어서 빠르면 14일, 길면은 20일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기차에 철도에 화물을 실어서 북한을 통과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지나 유럽까지 보내면 여러분 7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길게 걸려야 10일이고요. 음. 예, 우리 수출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사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지금도 사실 쓰는 경우가 얼마 전까지 썼는데 아마 지금은 힘들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죠. 배로 저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실어가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가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사실은. 종종 있었군요. 예. 이게 그렇게 하는 편이 더 빠른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유럽에 물량을 보내면 어디로 보내겠어요? 부산항이나 평택항으로 실어가서 우리 철도에 실어야 됩니다. 예, 그럼 정말 우리는 앉아서 그 옛날에 대영 제국했던 그런 중개무역을 아주 맘 편하게 하는 거죠. 아유, 꿈 같은 얘기다. 네, 예. 언젠가 계기를 힘하면 다시 한국 전쟁 돌아가 볼게요. 개전 초기 상황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국제전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국경을 맞대고 서로 사격을 하고 위협 사격을 했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분대 단위, 소대 단위, 때로는 대대 단위 병력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예, 서로의 진지를 점령하고 후퇴를 반복했었죠. 뭐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그 6탄 시용사라는 것도 네. 다 많은 분들이 그 6.25 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실은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고 말 그대로 네. 그 북한군 진지의 10명이 병사 10명이 진짜 박격포탄이었나? 그거를 지고 가서 네. 자폭 공격을 했다는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걸 자랑할 일인가? 그게 9.1분 제국군의 잔재 아닙니까? 그렇죠. 전후에 논란이 되는 게 네. 성공하지를 못했고 심지어 포로로 생포된 인원들이 꽤 있다. 아, 애꿎은 정말 병력 손실만 인명피해만. 그렇죠.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어떤 사건이었는데 지가 한동안 어떤 그 미담처럼 포장했다가 네.
지금은 좀 많이 재조명이 돼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한데 요는 이게 지금 그 사건이 실은 6.25 때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육탄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육탄이라는 걸 절대. 말 그대로 고기 육자의 인간의 몸을 총알처럼 포탄처럼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흔히 얘기하던 일본의 가미가제입니다. 바로 말도 안 되죠. 바로 진짜.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네. 일본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특공 있잖아요. 아, 그 말 우린 진짜 듣기 예, 싫어요, 솔직히. 특공하면 뭔가 특수부대 공작 같은 거 아니 그게 바로 육탄입니다. 그죠. 네. 아우. 그때가 우리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군대에도 안타깝게도 구일본 제국군 출신들도 꽤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독립군도 있었지만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스며들었다고 생각하고요. 홍표님 잘 아시겠지만 구일본 제국군 중에 총검들 중에 대전차 총검술이 아우 있었습니까? 있죠. 예, 자돌폭로에. 아우. 아니 대전차에 무슨 총검술을 해? 그게 바로 육탄입니다. 대전차 지대를 들고 전차에 가서 자폭하겠다는 얘기예요. 아휴. 그게 바로 육탄입니다. 근데 일본 제국군도 그거 되게 미화했잖아요. 너무 미워했죠. 예. 아우, 사실은 진짜. 그거 또 역사가 좀 오래됐죠. 러일 전쟁 1905년 러일 전쟁부터 그렇죠. 예, 예. 그때부터 육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근데 뭐 사라져야 지금의 됩니다. 한대한국군은 그러지 않죠. 적당히 좋아하며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1년 전부터 이렇게 크고 작은 국제지원이 있었으면 당시 우리 국군 지휘부나 뭐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들은 전쟁을 대비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분위기가 심각하다. 사실 그런데 네.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네 어쩌니 그래도 그 세계 정세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군사 지식이 있었으면은 이스라엘 같이 정말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뭐라도 긁어모을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 당시 우리 정부나 군에 그 정도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군 안에 과연 그러니까 국내에 군사 전문가라고 불릴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게 안타깝네요. 사실 구일본군 출신들이나 중국군 출신들 중에 그런 정도의 군사적 식견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거고 사실상. 그러니까 소부대 전투나 유격 전투 같은 내지는 데는 자기가 능한- 군이 있었을 때 직접 배운 거 정도는 네. 몰라도 그 지금처럼 정도- 그렇죠. 지금처럼 어떤 광범위하게 지식을 속된 말로 밀떡, 좋게 말하면은 보편적 군사 지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별로 진짜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시대에는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북한군 사정 동태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군과 그 소련의 정치적 배경 그리고 미국, 그렇죠. 일본의 입장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뭐 그런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미국한테 미국 어떤 무기가 원조를 못 받는데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면은 정한되면 유럽이라도 가서 긁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무슨 얘기냐면 독립 전후 시점에 이스라엘엔 네. 그런 인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어떻게든지 긁어왔거든요. 뭐 체코에서 하다못해 그게- 뭐 네. 퇴역한 독일군 장비를 뭐 네, 훔쳐왔죠 사실. 예, 네, 뭐 뭐. 그런 식으로 네. 정말 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당시에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가 시작조차 거의 안 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에는 정말 좌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국방은 말 그대로 국방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 이스라엘도 건국 초기에 영국과 미국에게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영국과 네. 미국이 쟤네 너무 호전적이야. 쟤네한테 무기 주고 그랬다가는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먼저 침공에 들어갈 것 같아. 절대 무기 주지 말아야지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상상이 안 가죠. 친서방 국가 중에 으뜸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이 최신 무기를 먼저 파는 1차 판매 국가 중에 1차죠. 예. 항상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거의 영국 다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경우에 따라서 영국보다 더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건국 초기 때는 이스라엘이 심지어 러시아, 소련제 소총까지 밀수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이스라엘 같은 경우야 유럽하고 가깝고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참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그럼 우리 상황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전쟁을 준비할 그 어떤 준비도 부족한 상태, 병력, 물자, 장비, 태부적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제일 안타까운 게 군사훈련도 엉망이었죠. 엉망이었죠. 예. 엉망이라기보단 여력이 안 됐죠. 그 여순반란 사건 진압이라든가 기타 등등 음. 당장 급한 어떤 눈앞의 어떤 현실들 때문에
훈련을 본격적으로 할 만한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심지어 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모든 장비를 뭐 하다못해 식판까지 탄약과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식판이나 수통, 그렇죠. 군복, 피복 이런 것까지 모든 걸 하나 벨트 전부 미군에 의존했었는데 나중에 유엔 한국위원회 뭐 사실 미군이죠. 그렇죠. 미군이 한국군에게 소총을 주는 것도 심지어 일본군이 남기고 간 그 38식 그 구형 소총도 주는 것도 안 돼. 쟤네 주지 마. 쟤네 주면 싸워라고 했으니까. 근데 역시 이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관심 있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걸 빨리 우리가 다시 우리 쪽으로 돌려놔야 돼요. 최소한 동등한 정도까지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지난번에 전쟁 전에 우리 남북의 군사력 비교를 했는데 일단 병력 자체는 2배, 북이 2배가 더 많았고 그리고 포도, 탱크도 그때 T-34 소련군이 그렇죠. 자랑하던 예. 나치 독일을 박살냈던 바로 그 무적의 T-34 242대나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는 150대를 동원했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8개 사단에 22개 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한국군에 완편 사단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사실 사단급 부대를 완편하는 것도 이게 쪼들리는 나라들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람을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들을 지원할 물자와 어떤 행정적 편제 이런 것들이 사단만 돼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먹이고 재워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사단 편제를 다 갖추지 못한 사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독일이나 일본 정도의 나라들조차 전쟁이 후반에 가면은 물론 병력이 모자란 것도 있지만 이 물자가 부족하니까 완편 사단을 만들지 못하고 모자란 사단들만 잔뜩 양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읽었던 얘기인데 2차 대전 말기가쯤이 되면 미군에서 군복무를 경험했던 인원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 정말 미국은 대단한 나라 같아요. 어떻게 어마어마하죠. 1,000만 명을 징집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고 군복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심지어 제법 잘 먹였고. 제일 역사상 군대 중에 제일 잘 먹이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사실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미국만큼 잘 먹인 군대가 있을까요? 없죠. 예,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없죠. 저는. 예. 그러니까요. 진짜 그 시절의 미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였던 건 맞는 것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수송소를 하루에 한 척씩 찍어내고 말도 안 되나 진짜. 항공모함을 한 달에 하나씩 찍어내고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생각해보니까 미국 무섭네. 예, 무서운 우리는 거죠, 네. 우리는 영원히 미국의 우방.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고요. 국군과 인민군의 편제를 보면 전 이게 되게 특징이었어요. 그 지금 홍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8개 사단이 있었는데 완편 사단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8사단은 7,000명이 채 안 됐다고. 아 참. 예, 그런데 비해서 이제 북한군은 예비대였던 예비사단 정도만 6,000명 성준을 유지했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얘네가 이미 모터사이클 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면 그 사이드카라고 하는 그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모터사이클 연대만 병력이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터사이클 연대가 재밌는 게 네, 보기에는 되게 그렇대요. 왜냐하면 이게 전투 시에 네. 선발대로서 정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진경로를 개척하는 이런 역할을 기대를 받았거든요. 그게 원래 우편 배달이 좋은 거 아닙니까? 모터사이클 연대는? 근데 사실 소련군도 이 네. 모터사이클 연대가 어떤 기동전 할 때 선발 정찰이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속도가 필요한 임무에 많이 썼거든요. 음, 그런데 북한군 모터사이클 연대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았고 전과를 기대보다 훨씬 못 냈어요. 그렇군요. 아니 이유는 간단한 게 산악지형? 그렇죠. 이 당시 한반도의 도로 사정이라는 게 사륜구동차도 종종 그렇죠. 참 가다가 엎어지고 막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 어떤 비포장도로 일색인데 그것도 울퉁불퉁한 네, 참 사이드카 달린 오토바이가 버틸 지형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이제 중부 유럽의 대평원에서는 매우 유효할지 몰라도 그렇죠. 예. 예, 산악 지역이 많은 한국 지역에서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보다 훨씬 못하고 피해가 굉장히 엄청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밀떡도 이런 농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터사이클 부대는 퍼레이드용이죠. 예, 그다음에 실제 쓰는 건 우편 배달. 그렇죠. 예. 실제로 미군도 그렇게 해서 우편 배달 많이 했고요. 많이 했죠. 예. 예, 그만큼 이제 당시 한국군 규모가 북한에 비해서는 정말 열세, 사실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그렇죠.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 일부 시간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예. 네, 바로 2부에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 예, 오늘도 형님 혹시 신청곡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신청곡은 별로 없어요. 괜찮습니다. 없으시면 지난주 방송부터 한국 전쟁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의 OST만을 모았습니다. 좋네요. 근데 예. 제목은 안 말씀드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곡들이 많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게시판에 올릴 테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고 영화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표님 한국 전쟁 영화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사실 많이는 안 봤는데 네.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좀 봤었거든요. TV에서. 예전 영화 그 명작인데? 명작이죠. 예, 정말 명작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어려운 60년대에도 네. 참 이렇게까지 찍을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 실제 실탄을 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게 다 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네. 하는 총이고 여러분 그때 한국군에게 풀업 총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예, 국방부에서 실제로 실총과 실탄을 지급하고 실제 현역 병사 중에서 이제 사격을 잘하는 병사들만 골라서 그렇죠. 실총을 쏘겠답니다. 근데 그 영화 보면 실제로 총탄이 그 배우들 옆에 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맞게 잘 쏜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실탄이었다고. 근데 재밌는 게 헐리우드에서도 네. 20, 30, 그러니까 초기에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특수효과가 없던 시절은. 아니 근데 설마 근데 1960년대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입니까? 물론 아니죠. 우리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1960년대 영화고. 그때 우리 영화 수준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그러고도 찍었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예, 홍표님이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돌아오지 않는 해병 OST를 찾아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있긴 있나? 없는데. 있긴 있나? 영화 필름도 참 간신히 지금 전달되는 그런 경우네 말이죠. 알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찾아보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없을 겁니다. 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적당 덕후 2부 바로 시작할게요. 개전 당시에 한국군 수뇌부의 허둥지둥, 말 그대로 허둥지둥, 우왕좌왕, 갈팡질팡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안타까운 게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갈팡질팡 안 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주카포만 좀 많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바주카포가 충분하지 않았죠. 숫자만 많았지. 맞아도 안 부서지고 오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하기야 그냥 탱크가 아니라 T-34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슈퍼 바주카가 그때 우리 손에 있었으면 미군에도 없었지만 아마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패닉은 안 왔을 것 같은 게 사실 이 춘천 방면 전투만 봐도 네, SU-76을 갖고 밀려오니까 간단하게 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어떤 기계화 세력이 저지가 돼버리니까 북한군이 그렇죠. 춘천 방면에서는 정말 못 와요. 고전했었죠. 고전을 네. 했죠. 그것처럼 아마 수도권 쪽에서도 만약 T-34 전차들을 초기부터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면은 북한군이 훨씬 정말 느리게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시작해서 3일이나 걸렸다는 게 그 정도 전력차를 가지고도 그렇죠. 굉장히 못 싸운 편이라는 얘기거든요. 북한군도 경험이 매우 부족한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전 합동, 그러니까 전차와 보병이 한꺼번에 연계해서 움직이는 실전은 그들도 처음이었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개전 초기에 한국군이 우리 국군이 빈약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싸웠다는 그렇죠. 걸 알 수 있죠. 지금 대표적인 게 춘천 축선 전투를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당시 한국군 수뇌부가 정말 그러니까 한국 전쟁 6월 25일 이전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요. 우선 우연의 일치이긴 합니다만 6월 10일이 되면 각급 주요 지휘관의 인사 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랬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인사 이동이 되면은 문제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휘관이 한 명 바뀌면 그 밑에 보좌관과 부관들, 참모들까지 한꺼번에 이동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연대급, 사단급 지휘부가 통째로 옮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옮긴 지 2주밖에 안 되니까 아직 부대 현황파 그리고 하급 지휘관들 정보 다 몰라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전후방 부대가 또 하필이면 이때 대대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방에서 국지전에 하도 시달리니까 예, 그렇죠. 주기적으로 후방의 부대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게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대규모로 교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전투를 지휘해야 될 지휘관들이 적정이나 지형 파악은커녕 부하 지휘관들 신상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 역시 북한이 전쟁을 정말 치밀하게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잘 수집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아까워요. 당시 우리 군대가 무기도 약했지만 정보 수집력도 너무 취약했다는 많이 게.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도 적을 얕보기만 했을까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군의 실무자들은 결코 얕보질 않았죠. 얕본 거는 얕봤다기보다도 그 군 수뇌부에서는 설마 전쟁하겠어라는 안일함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전면전에 대해서는 음. 별로 인식이 없었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때는 우리가 그 든든하게 믿고 있던 미군도 상당 부분 철수를 했던 상태고, 전면 철수한 상태죠. 50년이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 공세를 취해오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는 게 상상 안 가는데, 분명히 1년 가까이 38선 전 지역에서 특히 서부전선 중심으로 정말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워낙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게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튼 하필이면 또 6월 24일 자정부터, 뭐 역사의 우연이긴 합니다만 6월 24일 자정부터 육군본부가 비상경계 태세를 해제합니다. 그랬었죠. 근데 이건 약간 이해돼요. 당시 이제 모내기철이기도 했고 1년여간 전선에서 너무 힘들게 지키고 있었으니까 일단 모내기철을 맞아 장병들에게 대대적인 휴가를 보내죠. 그래서 심지어 이때 육군의 3분의 1 정도 병력이 고향을 찾아서 모내기를 도우러 휴가를 갔었다고. 그 근데 얘기 있죠. 이건 정말 이해됩니다. 1950년 상반기면요, 이미 그 전부터 일단 빨치산 소탕 등, 그리고 38선에서의 크고 작은 전투로 정군의 피로도가 극심했던 시기인데, 유명한 얘기죠. 예, 예. 이때 농사철 모내기까지 놓치면 단순히 뭐 어떤 심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게 그렇죠. 일단 당시에 우리나라는 식량을 대대적으로 수입할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량 조달 차원에서 진짜 안 굶어 죽으려면 모내기를 해야 되는. 해야 되죠.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는 인구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특히 남한은 더더욱.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내기철에 모내기를 못 한다는 거는 그냥 국가 경제가 붕괴되는 그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금 기준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네. 생각해 보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춘군기를 넘긴 것도 7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그렇죠. 겨우 예. 넘겼어요. 방송을 청취하는 좀 저희 동년배나 저희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겨울이면 월동 준비한다고 막 그랬죠. 예, 연탄을 연탄 쌓아놓고 네, 진짜. 연탄을 뭐 천장 예. 천장 놓으면 이번 겨울 좀 마음 뿌듯하고. 김치도 다 집에서 담궜어요. 그러니까요. 배추도 막 100포기 200. 뭐 어마어마하게 그쵸, 쌓아놨죠. 그랬었죠. 진짜. 네, 그다음엔 맞습니다. 해가지고 마당에 독 묻어가지고 거기다 묻어놓고. 그러니까요. 참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거. 네. 그러는데 그 70년대 상황조차 이 1950년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편안하고 행복한 시대였다는 거.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니까 육군의 우리 군의 이 조치는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소련이 이 페이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에치스9을 발표했던 것처럼 소련이 하필이면 안전보장 이사회에 불참을 했었죠. 그렇죠. 6.25가 발발하고 미국의 주도로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됐는데, 이때 안전보장 이사국이 당사국 중에 하나가 소련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련이 이 회의에 불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에는 뭔가 다른 사안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것도 대한 굉장히- 항의 차원에서 소련이 네. 불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스테리인데, 이게 우리가 그 전후에 들었던 방공국 중 하나는 뭐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 정부가 공작을 발휘해서 소련 대표단이 안보리를 불참하겠다는 이런 도시전설이 있었거든요. 참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정도로 공작을 할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전쟁은 못 피하냐고요. 그 정도로 공작을 할 능력이 있었다면 미국은 뭐 한 것일까? 아니, 그 정도로 공작할 능력이 있었으면은 저 셔먼 탱크 100대 정도 그 원조 받는 게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리버티키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그렇죠. 리버티키 구축하면 한 10척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바다에 쭉 올려놨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도시 전설이 맞고요. 그런데 이게 7, 80년대 그런 도시 전설이 퍼지면서 나중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아우 말도 안 된다 예, 진짜. 그 드라마 보신 적 기억 없으세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은 본 적 없네요. 있는데. 예. 네. 아무튼 그거 거짓말이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이때 소련이 불참했던 거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배경을 설명한 거는 있기는 해요. 당시에 소련의 주관심도 한반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사실. 예, 동유럽이었죠. 이때 동유럽은 다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러시아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크고 아름다운 러시아의 영토를 점점 더 확장하는 것.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적들에게 우리 수도 모스크바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 것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렇죠. 사실 결국은 다 핵심은 다 유럽이었으니까요. 눈에 들어오는 건. 그렇죠. 러시아에서는 유럽이 제일 큰 관심이었고 미국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러니까 중국이 뭐 그때 중국은 지금의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냥 뭐 소련만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뭐 일본만 좀 도와줘서 우리가 일본만 잘 지키고 있으면 소련은 태평양으로 죽어도 못 나오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건 아닌데 사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네. 중국의 어떤 국민당 정권이 소련을 저지하는 저지선이 될 거라고 기대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너무 빨리 무너졌죠,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예.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일본이 받는 관심을 대부분 받을 수 있을 뻔했는데 그냥 중국이 무너지면서 일본이 저지선이 돼버린 거죠. 아무튼 소련이 안보리에 참석한다면 결국은 유엔군의 참전 결의는 불가능했겠죠. 그러면 그렇죠. 예. 유엔군이 아니라 미국 단독으로 한국에서 작전을 해야 됐을 거고 뭐 영국이나 영연방 정도는 미국을 넣어서 참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영국, 캐나다 정도는 그렇죠. 네. 예. 예, 그랬지만 말 그대로 그런 대의적 명분 명분 하다못해 없죠. 예. 남미에 있는 뭐 콜롬비아나 필리핀이나 터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당대에 우리한테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건 명분 자체는 유엔이 결의를 해서 그렇죠. 침략당한 남한을 돕자. 그거 크죠. 예, 그런 전쟁에서 명분만큼 중요한 건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하니까 그 명분을 가지게 됐다는 거고요. 아무튼 나중에 후일 공산 체코의 대통령 고트발트라는 사람이 스탈린에게 항의했었다고 해요. 아니 당신이 소련이 안보리에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그 미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유엔군을 파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여기에 답신에 대한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미국의 관심을 아시아에 묶어놓겠다. 쟤들이 한국에서 전쟁을 하면 아시아에만 신경 쓰겠지. 우리는 그동안에 동유럽의 완전한 공산화에 매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네 가지 이유를 밝혔었대요. 첫째는 소련과 공산 중국의 연대는 생각보다 강대하다. 둘째는 유엔군이 국민당 중국이죠. 유엔이 국민당 허수아비를 안보리 대표로 인정한 미국의 부조리함을 내가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도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공산 중국은 인정 못함. 우리는 국민당 중국을 유엔 안보리의 대표로 인정함. 그러니까 그랬었죠. 이것이 예. 부정해.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항의하겠어. 이거 보면 스탈린도 약간 유화병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소련과 중국의 안보리 불참으로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중공이죠. 중국의 그렇죠. 안보리 불참으로 유엔 결정이 합법적이지 않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자 했고 여기서 강조하자는 거는 우리 같은 서방 세계 자유 세계에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공산권 블록에 그런 걸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다수국의 지지를 통해 유엔군 파병 이때 스탈린은 이것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어요. 미친 짓을 자유롭게 하게 냅두겠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맨 얼굴임을 전 세계에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스탈린의 정치적 판단이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기보다는 동구권을 위시한 소련의 위상 국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고 하죠. 근데 사실 이거 읽어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5글자네요. 네, 궁색한 변명. 이게 딱 느낌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 벌어지고 욕을 먹으니까 아, 실은 이러려고 그런 거야라고 막 그 급히 지어낸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아마- 궁색하다. 정말. 아마 스탈린 참모들에게 그랬겠죠. 그 그럴듯한 변명 좀 생각해오라. 그렇죠. 예. 변명이 이거밖에 없네. 그럴듯한 거 만들어오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드네요. 진짜 엄청 정말 궁색해요. 이게 정말 보면. 네, 하지만 우리는 고마워요. 그렇죠. 예. 예, 스탈린 동지 당신의 결심 때문에 한반도에 우리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고마워 스탈린. 스탈린족도 아마 유엔에서 뭐가 어떻게 아마 유엔이 초기니까 네, 유엔 안보리에 불참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모자랐던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해본 수 적이 있습니다. 없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고맙다. 고맙죠. 예. 불참해줘서.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련조차 미국의 참전을 예상하지 못했고 사실 그랬죠. 네. 예. 그리고 이것도 역시 결론이긴 한데 미국은 중국의 참전을 무시했다. 무시했다고 말할 네. 때 미국이라기보다 메가더가 무시한 거죠. 그렇죠. 예, 아, 참. 정정해 있다. 메가더 정말. 메가더는 유엔군 총사령관은 중국의 참전을 무시했다. 그렇죠. 예, 소규모 그래봤자 소규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이왕 그런 미군 얘기 해본 김에 메가더 예. 얘기한 김에 개전 초기에 미군의 망신살 몇 개를 좀 해볼까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정말 6.25 참전 시작 자체가 망신이죠. 6.25 개전 직후에 미군이 부랴부랴 네, 당장 한반도에 파견할 수 있는 병력을 점검해 보니 주일 미군인데 없어. 문제는 전투부대가 주일 없어. 미군의 전투 부대도 정말 부족하고
전투 태세가 정말 엉망인 거예요. 전투 경험도 없어. 베테랑들은 그렇죠. 다 전역하고 그렇죠. 유럽 전선에 가 있거나. 장비 그나마 쓸만한 장비와 병력은 다 유럽에 있고 일본 주둔군은 그야말로 치안 유지 병력이라 그러니까요. 5년 너무 동안 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5년 8월에 이제 일본이 진주하면서부터 뭘 했습니까? 그냥 대접만 받았죠. 어딜 그렇죠. 가나 미군이 왕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 우리나라에 도착했던 스미스 부대, 네. 그 유명한 스미스. 그들이 전선에 도착한 걸 본 국군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아니 우리랑 별 차이가 없네. 아니 왜냐하면 키만 커, 키만 커. 정말 덩치들만 클 뿐이지. 물론 군복도 더 깨끗했겠지만 네. 결국은 개인화기와 소수의 지원화기, 뭐 야포 조금 그 정도고 그 외에는 경차량 정도. 말 그대로 한국군 당시의 국군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었고 실제로 오산 전투에서 아주 제대로 깨지죠. 그랬죠. 되게 재밌는 게 당시의 미군은 북한군이 미군을 보기만 하면 무서워서 도망갈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까지 있었지만 참모부에서 특히 그 그렇죠. 도쿄에 있는 참모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러나 결과는 아시다시피 T-34 전차가 몰려오니 그들이 갖고 있는 대전차 화기도 당시의 국군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특히 또 T-34면 전면 장갑은 바주카포로 안 깨지 않습니까? 안 깨지죠. 그러니까 기동률을 노려야 할 텐데 아니 뭐 평지 시속 15km, 10km에서 달려오는 전차의 기동률을 쏠리면 바주카포를 몇 발 쏘면 맞을까요? 이론상으로 한 20발 쏘면 하나, 두 개 정도 맞을까요? 그것까지 제가 계산을 못 해봤지만 사실 움직이는 표정 맞추는 게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측면 매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외래 105mm 곡사포에 성형제 대전차 고폭탄을 그렇죠. 쏘니까 그렇죠. 그나마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패퇴해버리고 그러면 전차가 필요한데 주일 미군에조차 셔먼이 거의 없어. 없었다는. 예. 왜냐하면 셔먼도 사실 일본에서도 기동이 불편하고 그렇죠. 이 일본군은 무장해제가 됐으니까 네, 기껏해야 있는 게 채피경 전차.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수송기로 실어왔더니 이거는 북한군 전차는 둘째치고 대전차 소총에도 그냥 맥없이 뚫려버리는 물장갑이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대전차 소총이 또 공산권이 흔히 쓰는 무기 중에 하나죠. 대구경 그렇죠. 소총. 예, 그러니까 흔히 뭐 상황권에서는 대물저격총이라고 부르는 구경이 굉장히 큰 탄을 쏘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전차를 때려잡는 건 아니고 경장갑 차량의 운전석이나 엔진 쪽, 구동기 그렇게 쪽을 됐죠. 노리면 기동불능에 빠지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군도 그 정말 그 수준의 전차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경전차. 채피는 그 정도로 쏴도 장갑이 숭숭 뚫려 있는. 원래 정찰용이니까요. 그게. 맞습니다. 전투용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 그거 장갑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수류탄에 파편 막는 정도 그렇죠. 역할이지. 소총탄 맞고 진짜. 그렇죠. 예. 소총탄도 직사는 많이 쏘면 직산 뚫릴 것 같기도 하고. 직사는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7.62mm 탄까지는 문제 없이 막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역시 밀떡. 네. 아주 든든합니다. 예. 스미스 부대를 말씀하셨는데 스미스 부대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급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특임대를 보냈는데 수준이 완편급 대대인데 실제로는 2개 보병 중대와 그렇죠. 중대급에 살짝 못 미치는 포대만 보냈어요. 장교가 총은 15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 중에 전투 경험자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참. 그러니까 3분의 1도 태평양 전쟁, 유럽 전쟁 막바지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베테랑이죠. 병사는 6분의 1.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보병 중대는 수원 비행장으로 갔고요. 그렇죠. 포병 중대는 장비가 있으니까 부산으로 출발해서 수원에서 합류하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참.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급하니까 뭐 일단 우리가 먼저 가서 그 뭐 진지라도 만들고 있거나 적을 참여하고 있으면 나중에 너네 포대에 합류해서 우리 지원해라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훈련가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쨌건 스미스 대대는 7월 1일에 부산에 상륙을 하고 7월 4일에 오산에서 포병과 겨우 합류를 합니다. 하긴 했어. 하긴 했어요. 예,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쨌건 6월 25일 개전을 하고 7월 1일에 부산에 상륙하고 7월 4일에 합류를 했으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빨리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포병 중대가 도착할 때까지 말 그대로 진지를 구축하거나 적정을 전철하거나 했어야죠. 근데 이때 이미 7월 5일이면 북한군 전차가 수원까지 내려온 상태였죠. 미군에게는 그 말씀하셨던 그 이동용 105mm 육문 대전차 고폭탄은 없는 상태. 75mm 무드 반동총이 전부. 그래서 이때 미군이 그렇게 자랑을 했죠. 북한을 만나면 야, 그 우리가 박살냈던 일본의 식민지였잖아, 얘네. 그럼 북한군 따위는 우리 미군 군복만 봐도 오금을 지려라고 그렇죠. 호언장담을 예. 했는데
개전 시작, 전투 시작 채 몇십 분이 지나지 않아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대대장이었던 스미스, 메가더 장군이 제일 믿고 먼저 보냈던 스미스도 전사했습니다. 참 미군 어떻게 보면 미군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패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완벽하게 적을 얕봐서 일어난 그렇죠. 패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소식을 들으니까 메가더가 약간 정신을 차렸죠. 야, 이거 사단급을 파악해야겠구나. 그래서 24사단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예, 한국 전쟁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개전 초기에 미군의 사단장이 북한에게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아, 그거 참 되게 미군 입장에선 네, 아직까지도 뼈아픈 패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바로 이때입니다. 예. 24사단장인 딘 소장이 지난주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미군에서 사단장은 우리 개념의 사단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념으로 하면 군단장급. 거의 뭐 그런 느낌, 네. 그렇죠. 수준의 어떤 그 그렇죠. 높은 권한이죠, 진짜. 그러니까 미국의 사단급 편제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좀 많이 달라졌죠. 우리도 이제 7군단처럼 기동군단이 중심에 그러니까 지상군이 주력이 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근데 우리 사단하면은 그냥 보병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미국은 보병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기갑과 화력이 방송 생활을 하면서 미군 부대에 가서도 크고 작은 공연을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약 2, 3년 전에 그때 이제 동두천에 미 2사단 본대가 예, 있었죠. 사령부가 예. 주둔하고 있을 때 미 2사단 사령부를 들어갔었는데요. 근데 사단인데 사단 안에 MLRS가 몇십 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면은 우리 군대 전체에 있는 다연장 로켓을 합쳐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얘네는 이게 사단급 사단 부대 안에 근데 이거는 이 사단의 기본 편제 그게 있다기보다는 네. 유사시에는 미군이 증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미 8군이라는 군 어떤 차원에서 최소 군단급 편제는 이제 증원을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는 사단에 편제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 군단급 네네. 포병 여단이 있는 그런 게 있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또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건 이게 미군의 사단과 우리나라 사단의 편제가 아예 다르구나. 아,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사단 옛날식으로 하면은 뭐 보복연대 3개, 포병연대 하나, 그리고 독립 기갑 대대, 전차 대대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미군은 그 안에 포병 여단, 기갑 여단, 그렇죠. 뭔 여단이 다 기계화 부대고. 뭐 말이 좋아서 보병 사단이지 이건 네. 뭐 정말 한동안 미 2사단이 우리 군단급 화력이다 이런 얘기가 오래 돌았으니까요, 진짜. 군단급 이상인 것 같아요. 이었었죠. 진짜.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군이 네. 워낙 지상군 화력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죠. 우리도 미군을 제외하면 서방세계 군대 어느 나라 군대에 비교해봐도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미 탑 레벨이죠. 그렇죠. 우리보다 지상 전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영국 아니고요, 프랑스 아니고요. 뭐 진짜 이제는 진짜 러시아, 중국, 인도 제외하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러시아는 지금 우리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러시아 그렇죠.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가는 건가요? 이거 저희가 넘어갔습니다. 끝까지 예. 가면 얘기가 넘어가고요. 예. 예. 그만큼 이제 현대 지금 우리 국군도 엄청나게 강군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저 2부 시간도 거의 다 돼서 그렇죠. 이것만 마지막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북한군의 전력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어떤 느낌이십니까? 북한군이 숫자가 많고 네. 어떻게 보면은 미사일 전력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명목상 강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거 없으면은 정말 야 이건 우리 큰일 났다라고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북한군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걔네가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사실 그렇죠. 걔네가 가지지 못한 온갖 첨단 무기와 그리고 우리는 훈련도 많이 했어요. 훈련도 양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 훈련 많이 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기름값 아깝지 않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북한을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게 북한은 자기네들을 무시 못하게 하려고 핵과 미사일을 가졌고 그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건 맞지만 실제적 위협이 맞는데 근데 거꾸로 말하면 걔네는 핵과 미사일을 안 쏘면은 우리하고 못 당해요. 물론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거고 당연히 무섭죠. 위협이죠. 그런데 그걸 제외한 재래식 전력은 이미 우리가 북한군이 우리의 상대가 된다는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전력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 얘기는 이제 무시하라는 얘기보다도 네.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너무 그동안 이제 뭐 북한군 하면 뭐 걔네 특수부대도 많고 엄청나게 무섭고 뭐 할 거 그러는데 우리 군이 그 이상으로 강하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겁먹지 겁을 마십시오. 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유능합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흔히 GFP죠. 글로벌 파이어 파워. 예. 그 세계 국방력 지수 이것도 미국 그 민간 단체에서 만든 거긴 한데 물론 거기에 이제 핵미사일 같은 그런 비대칭 전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매년 발표하는 군사 지수를 봐도 우리 세계 탑10 안에 들어간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공모함 전단을 가진 프랑스나 영국보다 과연 위인가 하면은 약간 의아심은 들거든요. 그렇죠. 그건. 근데 예. 그걸 이제 투사력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밀떡도 투사력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투사력이라는 게 되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진 전력을 얼마나 멀리까지 손실 없이 그대로 보낼 수 있을까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사실 그걸 가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미국밖에 없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아직은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그런 투사력은 약하죠. 약하죠. 예. 약합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일본 있고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그래서 북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연약해 보이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도 몬스터입니다. 그렇죠. 네, 절대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2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내일 이 시간에 금방 찾아와서 또 향전제 얘기 계속해 볼게요.